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오늘 함께 들을 이야기는 아마노 아타루 작가의 나는 너에게 10년치를 전하고 싶어입니다. 빈칸에 숨겨진 10년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해볼까요? 제6장. 그건 첫눈에 반한 것이었다. 옛날부터 내성적이었던 나는 주위에서 당연한 듯이 즐기는 연애라는 것에 좀처럼 손을 뻗지 못하고 순식간에 학생 시절을 끝냈다. 초조해할 것 없다. 사회인이 되면 이런 나라도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취직하고 나서는 직장의 이성은 거의 없고 업무에 나를 지새우는 사회인에게 만남이라는 게 한참 멀리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기에 한때는 초조했다. 남자는 30을 넘겨도 찾으려고 하면 상대를 찾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서의 만남도 있고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지만 한껏 독신을 즐기겠다는 마음은 없었고 내성적이라고 해도 흥미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 마침 3년 전. 길거리에서 찾는 것도 단체 미팅을 하는 것도 아무래도 용기가 없어서 만남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긴 소꿉친구에게 여자 한 명을 소개받기로 했다. 신경 쓰인다면 한번 보러 가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소리를 듣고 나는 어떤 쇼핑센터의 손님을 가장해서 발길을 들이밀었다. 그리고 그녀를 발견했다. 등이 곧고 자세가 예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면에서 본 얼굴은 내 취향에 꽉 찬 직구로 들어왔다. 번개를 정수리에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맛보고 이제는 눈을 뗄 수 없게 되었다. 여성인데 손수레도 쓰지 않고 무거워 보이는 상자와 애완동물 사료 봉투를 안고 빠릿빠릿하게 일한다. 고개근데도 친절하고 항상 웃는 얼굴. 청소는 다른 스태프보다 솔선해서 하는 느낌이 들었고 거기다가 손도 빠르다. 접객을 위해서 만들어낸 가장한 모습이 아니라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에 배어 있었고 차분한 외모에 맞지 않게 활발하다는 인상은 나쁘지 않고 오히려 무척 좋았다. 그녀가 새끼 강아지를 안아들고 상냥하게 쓰다듬으면서 미소 짓는 옆얼굴에 심장이 옥죄어왔다. 그런 처음 느끼는 감각을 나는 맛봤다. 좋아해. 부끄럽지만 직감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되돌아보면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다. 매미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곳 앞에서 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충전기에 꽂지도 않고 대충 바닥에 굴러다니던 휴대전화. 익숙한 멜로디와 빠른 진동이 일정 간격으로 반복되는 그것을 보고 적당히 받아라고 말하고 싶은 듯이 라이스가 이불을 뒤집어 쓴 내 다리에 축축한 코끝을 비볐다. 그래도 나는 그 소리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몸을 웅크리고 더 깊이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 소동에서 슬슬 일주일이 지나가려 하고 있었다. 그 뒤로 네코무라 씨가 나를 걱정해서 몇 번 정도 전화를 걸어주었다. 나를 대신해서 사실을 설명하겠다고 제안해 주었지만 나는 거기에 제동을 걸었다. 네코무라 씨의 개입으로 미츠루가 지금까지의 내 행동을 혹시 믿어준다고 해도 그녀와 나 사이에 생긴 골은 메워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게 되어도 미츠루는 진실을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줄까? 그날 밤 그녀의 괴로운 표정이 눈꺼풀 안쪽에 떠올랐다. 지독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대로 진실을 모르고 있는 게, 더 만나지 않는 게, 그게 지금의 그녀를 위한 일일지도 모른다. 7월이 지나가고 어느 사이에 8월이 찾아왔다. 그러고 보니 여름 전에 바다를 가기로 약속했던가. 미츠루는 새로운 수영복을 샀다고 말했지만 어떤 것이었을까? 좀 보고 싶구나. 2년 만에 나온 게임 신작 소프트, 같이 하자고 말했던 그거 이미 발매했네. 미안, 내가 귀여워하던 베란다의 다육식물 컬렉션, 물을 얼마나 줘야 할지 몰라서 하나 죽어버렸어. 가고 싶어 하던 가부키도 연주회도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빨리 가뒀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지금까지 대체 뭘 했던 건지. 그녀를 괴롭히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면서 결국 무엇 하나. 동굴처럼 어두운 이불 속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녀에 대한 일과 다시 쓸 수 없는 후회뿐이었다.
지금까지 당연한 듯이 하루하루를 소비했다. 서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만나지 못하는 나날이 계속될 때도 있었지만 그런 때는 전화 통화를 하고 만날 날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부풀었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생각한 순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만나도 만나지 않아도 그녀를 생각하는 어떤 시간도 나에게는 기분 좋은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무의미의 연속이라 뭘 해도 손에 잡히지 않고 감정이 움직이지 않고 의욕이 피어나지 않는다. 미츠루는 저를 봬도 꽤 외로움을 많이 타는 면이 있어서 나는 그런 그녀를 상냥하게 받아주는 역이라고 남몰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도 나대로 그녀가 없으면 상당히 형편없는 인간으로 추락한다고 이번에 싫을 정도로 깨달았다. 희미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도 휴대전화는 여전히 계속 울렸다. 잘 생각해보니 1시간 전부터 계속 이런 상태다. 아무리 날아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직장일 가능성도 있다. 혹시 그렇다면 난처하다. 겨우 이불에서 기어 나올 결심이 서서 계속 자기 주장을 하던 그 녀석을 움켜쥐고는 빼곡하게 나열된 착신 이력을 보고 반사적으로 허둥댔다. 직장에서 온 게 아니다. 그저 같은 이름이 화면에 계속 열을 지어서 스크롤이 끊이지 않았다. 대체 뭐가? 라며 하여간 회신 전화를 하려고 했을 때 라이스가 고개를 치켜들더니 딱 한 번 울고 일직선으로 문을 향해 달려갔다. 또각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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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각또각. 얇은 힐이 바닥을 때리는 그런 소리가 공동현관 안으로 다가와서 우리 집 앞에서 멈추는가 싶더니 다음에 난폭하게 벨소리가 연속되었다. 허둥지둥 현관으로 가서 문고리를 쥐고 열었다. 거기에는 로즈핑크의 허리까지 닿는 컬이 들어간 긴 머리카락, 요염한 붉은 루즈, 섀도와 아이라인으로 채색된 커다란 눈, 나는 잘 모르는 여름 최신의 코디로 몸을 휘감고 너무 높은 핀 힐을 신은 마른 체형에 게다가 스타일 빼어난 존재감이 넘쳐 흐르는 초절정 미녀가 선명한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삼아 문을 연 나를 험악한 표정으로 내려보더니 야, 이 자식이 내 전화를 무시하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입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우사, 너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어? 아니, 너야말로 어째서? 내가 대답하자 도발적인 미인은 얼굴을 더 무섭게 바꾸고는 내 멱살을 잡았다. 어째서가 아니야. 제대로 설명해줘야지.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목의 스토를 느슨하게 풀었다. 드러난 목덜미에서 나타난 것은 가냘픈 몸과는 어울리지 않는 목젖. 라이스가 코를 킁킁대면서 기쁜 듯이 달라붙고 나는 허둥대는 상태로 헛기침을 했다. 그의 인내심이 끊어졌는지 그 미인은 다시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너희 대체 얼마나 크게 싸웠냐고 묻는 거잖아. 그 목소리에 숨을 되돌린 듯이 번뜩 정신 차렸다. 눈앞에 방문자가 어째서 여기 있나? 그 이유를 깨달았다. 갑자기 나타난 코스프레를 한 듯한 미인의 이름은 토즈카 유키노조, 토총설지승. 복장이나 언동으로 봐서는 무척 헷갈리게도 어디서 어떻게 봐도 미인 누님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무척이나 유감스럽게도 그녀, 아니 그는 생물학상, 의심할 여지 없이 진짜 남자였다. 말하자면 세간에서 일반적으로 퀴어로 불리는 범주의 인물이다. 말없이 있으면 성별 사칭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하이퀄리티 트랜스젠더인 그와 나의 관계는 고등학교까지 동급생이자 소꿉친구이며 그와 동시에 미츠루와는 전문학교에서의 팀메이트. 즉 그는 우리의 공통적인 친구이며 우리 두 사람이 만날 계기를 만들어준 인물이었다. 우사, 유키노조라고 부르면 화낸다. 가 미츠루를 소개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교제는커녕 만나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나는 물론 미츠루도 그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아마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진지하게 나에 대해서 상담했던 것은 그뿐이었을지도 몰랐다. 우사도 남을 잘 돌보는 소탈한 성격이라서 우리를 이러니저러니 해도 여러모로 배려하면서 지지해 주었다. 그가 내 집으로 쳐들어온 이유는 역시 얼마 전에 그 일이 얽혀있는 모양이다.
냉장고 안에 미네랄워터를 자기 것이라는 듯이 다 마신 우사는 보고 온 것을 모두 나에게 이야기했다. 2주일 전에 미츠루와 시부야에서 팬케이크를 먹을 약속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좀처럼 연락이 오지 않는 데다가 메시지도 전화도 안 되는 거야.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아이의 직장으로 조금 전에 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미츠루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히 그냥 있어서 어째서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더니 엄청나게 사과하더라고. 뭐 딱히 그건 상관없었는데. 이상했던 것은 그 뒤라고 라이스와 놀아주던 우사는 표정이 험악해졌다. 카메랑은 어때? 라고 물었더니 뭐가? 라는 거야. 나는 덜컹해서 얼굴을 돌렸다. 그 순간을 우사는 놓치지 않았다. 역시 뭔가 있었지? 그게 이상한 걸. 그 아이, 평소와 달랐어. 처음에는 싸우기라도 했나 생각했는데 아무리 너에 관해서 물어도 몰라, 모르겠어, 라고. 마치 그 반응은 너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라. 있잖아. 안 좋은 예감이 슬금슬금 올라왔다. 장난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도 뭐가 뭔지 이해가 안 되잖아. 그 아이, 더위로 이상해졌나 싶었어. 그러니까? 우사, 혹시 미츠루에게 말했어? 말했다고 할지. 머뭇머뭇 물어보는 나에게 그는 휴대전화를 만지고 그 화면을 들이밀었다. 이거 보여줬어. 우사가 보여준 것은 원터치로 재생할 수 있는 동영상 대기 화면이었다. 지난달에 촬영한 고작 2분 정도의 동영상. 그러나 그 내용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집에서 술자리를 갔다가 만취해버린 미츠루가 어리광부리는 목소리를 내며 나에게 안겨들고 그런 그녀를 내가 부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 드문 광경이네라고 우사가 깔깔 웃으면서 촬영한다는 겉으로만 봐도 충격적인 영상이었다. 5월에 한 번 회사에서 발표되는 매상 순위에서 미츠루가 소속된 가게가 간토 지방 1위를 획득했는데 그 매상 기록에 가장 많이 공헌한 것이 평소에 안정된 판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누에가하라 씨가 아니라 그를 미미한 차이로 앞지른 미츠루였다. 매번 비꼬기만 하던 점장도 그때만은 잔소리하지 않고 분한 듯한 표정이었다며 미츠루는 기뻐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축배를 들며 우리의 방에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시던 결과 나와 우사는 진지한 그녀가 평소에는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망가진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술병과 발포주 캔을 하나하나 비우고 시종 기분 좋았던 미츠루는 마찬가지로 기분 좋은 라이스와 춤을 추었는데 우사는 그 처음과 끝을 복수하면서 동영상으로 담았다. 어이없었던 내가 그에게 시선을 보내자 그게 불만이었는지 미츠루는 내 넥타이를 잡아당겨 자신을 보게 하더니 자신이 나서서 먼저 키스하고 그대로 풀썩 내 품 안에서 무너져 내렸다. 지금 그녀가 이걸 전부 다 본다면 그야말로 충격 정도가 아닐 것이다. 머리 한구석에서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를 느꼈다. 그랬더니 미츠루 왠지 무시무시한 표정을 짓고 땀을 진짜 엄청나게 줄줄 흘리더니 그리고 너를 가게에서 찾았다고 할지. 하여간 허둥지둥 이상했었어. 어쩔 수 없이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러. 말을 끝내기 전에 나는 일어서서 이불에 놓여있던 휴대전화를 낚아챘다. 화면을 스크롤해서 착신 이력을 거슬러 올라가자 나열되어 있는 부재중 착신 아래에 네코무라 씨에게서 온 메시지도 들어와 있었다. 미츠루가 직장에서 현기증을 일으켜서 조퇴하고 병원으로 갔다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온 것이 3시간이나 전이었다. 병원이라는 문자가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고 손가락 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말도 아니고 사진도 아니다. 영상이라는 움직이는 진실과 대면한 미츠루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뒤에 어떤 행동에 나섰을지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미안해. 추루기 씨라면 조금 전에 돌아갔어. 자네를 부를 테니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말이야. 진찰실로 온 나를 학회 선생님은 미안하다는 듯이 맞이해 주었다. 어긋나 버렸군.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학회 선생님은 이미 다 지금까지의 일을 미츠루에게 들은 모양이었다.
두 사람 다 힘들었겠어 라고 내 얼굴을 보며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다. 저기 미츠루는 쓰러졌다고. 괜찮아.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온 현기증이었어. 조금 쉬면 기운도 차릴 테고 약도 조금 줬으니까 걱정할 거 없네. 그런가요? 묻기 전에 말해두지. 추루기 씨에게 자네가 숨기고 있던 일 전부 이야기했어. 놀라지 않았다. 그러지 않을까 생각했으니까. 추루기 씨에게 많이 야단맞았지. 학회 선생님은 조금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화를 냈습니까? 아니, 자네에게는 화를 내지 않았어. 오히려 자네가 뒤에서 분투하고 지켜봐 주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신이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았지. 전부 예상한 그대로였군. 지금까지 신출귀몰하게 모습을 드러내던 수수께끼의 남자가 스토커가 아니라 연인이라는 사실을 새삼 알고 미츠루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추루기 씨의 반응은 정상이라고 전했어. 사람은 기억이라는 것에 의존하는 생물이니까 말이지. 모자란 기억을 더 정확하게 보충하기 위해서 기억에 존재하지 않은 사람보다 존재하는 사람들의 말을 먼저 믿어버리는 것은 누구나 그러는 것이고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도 탓할 권리는 없고 추루기 씨도 자신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말일세. 선생님은 싱긋 웃으며 이어갔다. 물론 자네도 말이야. 자신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니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하지만 그때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했다면 이런 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괴로운 경험을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이래서는 본말전도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야. 그녀는 괴로운 경험을 했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모든 사실을 알고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현실과 제대로 마주하려고 했으니 말이야. 추루기 씨는 자네의 생각보다 강한 면이 있어. 지금까지 자네의 행동도 전부 자신에게 향한 애정이라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정 짓지 말게 라며 나에게 고개를 들게 하는 선생님. 멀리 돌아오게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로써 다시 한번 마주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녀는 이대로 얌전히 기다리고 있을 생각은 없어 보였어. 그러니까 자네도 이제는 생각대로 움직이면 될 뿐이야.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고 나를 배웅했다. 병원에서 나가자 집을 뛰쳐나온 나를 쫓아온 우사와 목줄로 연결된 라이스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 쓸데없는 짓을 해서. 우사는 미안한 듯이 말하고 내 어깨를 감쌌다. 설마 미츠루에게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이야. 상상도 할 수 없었는걸. 아니야. 나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이동 중에 우사에게는 미츠루의 상태와 지금까지의 일들을 모조리 다 설명했다. 처음에는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고 반복해서 말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앞뒤 상황이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는 나보다 쉽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뒤로는 바로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불만을 늘어놓았다. 미안, 내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을 할 틈도 없을 정도로 아마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 뭐, 힘들었을 거라는 것은 너를 보면 잘 알겠어. 숨겨왔던 진실이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드러나고 아이러니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휘감고 있던 중압감에서 나는 겨우 해방된 것 같았다. 그 증거로 조금 전까지 계속 굳어있던 미간 부근이 이제야 조금 저린 느낌이 들었다. 솔직히 그날부터 계속 냉정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없는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견디기 힘들었으니까. 학회 선생님도 말했지만 이런 형태가 최악의 사태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오히려 이렇게 되어서 겨우 멈춰 설 수 있게 되었다. 깊은 한숨을 내쉬자 주차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내 무릎 위로 라이스가 머리를 올리고 귀를 축 늘어뜨리고는 슬픈 듯이 코를 킁킁댔다. 여름을 타서 기운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라이스는 아무래도 내 마음속을 예전부터 꿰뚫어 보고 있었던 모양이다.
걔는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미츠루가 전에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이 맞았다. 내가 기운이 없는데 이 아이가 기운이 넘칠 리가 없었다. 미안해, 라이스도. 걱정을 끼쳤어. 따뜻한 털 뭉치를 꼭 껴안자 용서해줄게라고 말하는 듯이 얼굴을 마구 핥았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앞으로가 문제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냐니. 조금 전에 전화했는데 미츠루가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대. 뭐? 직장에서 쓰러지고 병원에 가서 그 뒤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는 거지? 거기까지 생각하고 그게 아니잖아 라고 나는 나 자신을 탓했다. 그녀는 이대로 얌전히 기다리고 있을 생각은 없어 보였어 라고 선생님이 말한 의미를 깨달았다. 미츠루는 찾는 것이다. 기억에 없는 나를. 내가 있는 장소를. 찾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도 내가 있을 법한 장소를, 갈 법한 장소를, 우리가 갔을 법한 장소를 지금도 분명히 혼자 찾고 있을 것이다. 이런 곳에서 멈춰 있을 수 없어. 미츠루를 찾으러 가자. 우사, 도와줄 수 있어? 두말하지 않고 우사는 바로 승낙하고 나는 두 뺨을 세게 치고는 일어섰다. 우울해하는 것도 약한 소리를 하는 것도 여기까지다. 미츠루가 이럴 때 제대로 앞을 향하고 있다는데 내가 바닥만 내려다보면 어떻게 하겠어? 움직여야 해. 그녀의 불안을 이번에야말로 지워주고 싶어.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 없다고 말해주고 싶어. 그리고 너와 만나고 싶었다고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미츠루와 하고 싶은 말이 잔뜩 있어. 만나서 지금 당장 전하고 싶은 것들이 잔뜩 있어. 역 앞의 상점가. 미츠루의 자택 근처와 역 반대의 공원, 히마루 식당, 생각나는 모든 장소를 나는 우사와 돌며 미츠루를 찾았다. 그녀도 그녀대로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최근에 간 장소를 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탐색은 상상 이상으로 무척 힘들었다. 도중에 우사가 미츠루의 본가에 연락을 넣고 미츠루에게 돌아오라고 전화해줬으면 한다 라고 말해주었지만 그 뒤로 2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 그럴 때 지나가던 쇼핑센터에 네코무라 씨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혹시 미츠루가 여기서 발을 멈췄을지도 모른다. 험악한 표정으로 우리가 폐점 직전에 가게로 들어가자 그녀는 여기로 오리라고 예상했었는지 청소를 내던지고 달려서 다가와 주었다. 미츠루 선배, 1시간 전에 돌아오셨었어요. 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러 세울 틈도 없이 나가버렸다고 한다. 직원실에 있는 입고 간 물건을 들려보내려고 눈을 뗀 사이에 사라져 버렸다며 네코무라 씨는 자신이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미츠루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조퇴할 때 미츠루 선배가 입고 가셨어요. 하다못해 휴대전화만이라도 건네줬다면 지금이라도 불러서 돌아오라고 할 텐데 죄송해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었던 거구나. 정말 그 아이는 이상한 부분에서 얼빠진 면이 있다니까. 덜렁대는 미츠루의 모습을 상상하고 우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디에 간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건 좀. 하지만 선배, 카메이도 씨를 필사적으로 찾았어요. 낮에도 선배가 누에가하라 씨에게 화를 냈는데. 네코무라 씨는 그때 사건을 다시 생각하며 표정이 흐려졌다. 직장 안에서 가장 존경하던 누에가하라 씨에게 그런 식으로 감정을 쏟아내는 선배, 처음 봤어요. 누에가하라 씨가 그때 한 말, 카메이도 씨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어요. 선배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다고요. 선배도 무척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자신보다도 그때 카메이도 씨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해 보라고. 화를 내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미츠루가. 지금 선배는 분명히 죄책감에 짓눌려 있을 테니까요. 카메이도 씨, 제대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괜찮아요. 이번에는 분명히 잘 될 테니까요.
등을 밀어주는 네코무라 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우리는 다시 무작정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너 달리 짐작이 가는 장소는 없어? 그런 말을 해도 짐작이 가는 장소 따위 대충 다 돌아버렸다. 그 이외에 짐작이 가는 곳이라면. 아니, 기다려. 있다. 미츠루가 갈 법한 장소, 앞으로 딱 하나 더. 교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녀가 좋아한다고 갈 때마다 말했던 장소가 있었다. 나와 그녀와 라이스가 항상 셋이 걸었던 산책로, 그 마지막에 반드시 들렀던 하천부지. 만약 그녀가 지금의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만나기 위해서 갈 법한 장소를 찾는다면 자신이 좋아했던 장소에 내가 오지 않을까 생각했을지도 몰랐다. 잠깐, 카메, 왜 그래? 불확실하지만 왠지 그럴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 나는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지고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미츠루의 본가 앞에 있는 큰 거리, 그 도중에 있는 육교를 건너면 하천부지는 바로 앞에 있었다. 앞서서 걷는 나를 따라오던 라이스도 이 길 앞에 하천부지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근처를 지나는 순간 다리에 힘을 세게 주더니 핀힐로 돌아다니는 게 아무래도 힘들어졌다고 말하는 우사를 적극적으로 재촉해서 걷게 했다. 나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조금 높은 둑길로 올라가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해는 얼마 전에 떨어져서 멀리 반짝이는 거리의 조명이 빼곡하게 보였다. 그와 대조적으로 하천부지는 조명다운 조명이 없다. 수백 미터 앞에 있는 다리 위에서 가끔 자동차의 라이트가 수직으로 흘러가고 조깅 중이거나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이 들고 있는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였다. 강가의 제멋대로 자란 풀들은 밤바람에 흔들려서 흙과 강의 냄새를 옮기고 수면은 찰랑찰랑 희미한 소리를 내며 흘러갔다. 그것을 보고 나는 조금 안도했다. 멈춰선 나에게 우산은 등을 두드리며 뒤를 돌아보게 했다. 미츠루, 없는 것 같네. 응. 꽤 시간이 지났으니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 한번 다시 미츠루 집에 전화해볼게. 그렇게 말하더니 우사가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때였다. 지금까지 콘크리트 길에서 열심히 킁킁거리던 라이스가 번뜩 얼굴을 들더니 뭔가를 느꼈는지 요란하게 짖기 시작했다. 잠깐.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라이스가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핀힐이라 제대로 발을 디디지 못하고 우사가 그 자리에 엉덩방아를 찢는 동시에 그가 쥐고 있던 목줄이 손에서 빠졌다. 그 순간 라이스는 쏘아진 로켓처럼 맹렬하게 달려나갔다. 아, 정말 아파? 라이스. 곁눈질도 하지 않고 다리 근처에 오독하니 서 있던 작은 사람의 그림자를 향해 라이스는 질풍처럼 달렸다. 표적으로 삼은 인간의 앞으로 뛰쳐나가더니 주위를 마구 뛰며 다시 짖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저 녀석 대체 뭐 하는 건지. 사람의 그림자가 동요한 움직임을 보이더니 높고 짧은 비명이 허공으로 뿜어졌다. 나도 이끌려서 달리다가 라이스를 불렀지만 녀석은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 녀석이 장난을 칠 생각이라 해도 아무런 전조도 없이 목줄을 달지 않은 개가 달려온다면 누구든지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사람도 신변의 위기를 느꼈는지 슬금슬금 물러서더니 도움을 요청하는 듯이 시선이 이리저리 움직였다. 위험해. 둑길 가장자리에서 한쪽 발이 미끄러지고 그 사람의 몸 균형이 크게 무너졌다. 허공을 잡는 듯이 팔이 허우적거렸다. 거기서 풀이 깔린 완만한 경사면에 쓰러지기 전에 나는 팔을 뻗어 손목을 잡고 콘크리트 길 쪽으로 당기려고 했지만 기울어진 중력에 벡터에는 거스르지 못하고 나까지 힘없이 둑길에서 같이 떨어져 버렸다. 시야가 크게 회전하고 내 눈앞에 가냘픈 몸을 나도 모르게 힘껏 껴안았다. 몇 번이고 구른 뒤에 몸이 멈추고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던 나지만 바로 일의 중대함을 깨닫고 간담이 철렁했다. 훈련사 자격을 지닌 미츠루가 하루하루 엄격하게 교육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격렬하게 사람에게 달려가는 일은 평소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데. 스테이!
믿기 어려운 폭거에 나선 애견은 이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다시 달려들어서 왈왈짖으며 어프로치를 재개하려고 했기에 나는 힘껏 고함을 질러서 녀석을 그곳에 엎드리게 했다.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 자리에 엎드리면서도 들떠서 몸을 흔드는 라이스를 노려보자 품 안의 온기가 몸을 틀면서 신음했다.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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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개가. 나는 무릎을 꿇고 회사에서도 그런 적이 없을 정도로 저자세로 사과했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건 너무 심했다. 죄송합니다. 저기, 괜찮으십니까? 상처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계속 꾸벅이고 있자. 콘택트가 빠져서 부드러운 손가락이 평평해진 풀 위를 더듬더듬 움직였다. 나는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바닥을 핥듯이 보며 작고 얇은 렌즈를 찾았다. 아, 괜찮아요. 어차피 일회용이라. 죄송합니다. 변상하겠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제 안경이라도 괜찮으시면. 당황해서 안경을 벗어 내민 나와 눈을 비비던 그녀. 그때 처음으로 우리는 정면의 상대가 누구인지 동시에 인식했다. 아, 카메이도 씨. 흑투성이인 미츠루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라이스를 다시 보자 녀석은 기쁜 듯이 혀를 내밀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아, 그랬던 거였구나. 겨우 상황을 이해하자 경사위에서 우사가 내려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목줄을 주워들더니 마치 무대 위로 올라온 보조 스태프처럼 재빨리 라이스를 데리고 위로 돌아갔다. 떠나갈 때 잘 좀 해봐라고 나에게 속삭이고선 다시 두 사람만이 남아 서로에게서 천천히 몸을 떼더니 미츠루는 무릎을 털며 일어서고 나도 그녀를 따라 일어섰다. 무척 오랜만에 두 눈동자가 올곧게 교차되었다. 어떻게 여기로 오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장소니까? 그렇구나. 같은 생각을 했네요. 살짝 서로 미소 지었다. 츠루기 씨, 저기. 미츠루라고 그냥 부르세요. 그렇게 불리고 있었겠죠, 전. 내가 대답하기 전에 그녀가 조용히 다시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목소리를 떨며 반복해서 말했다. 지금까지 정말. 이를 악무는 그녀는 살짝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렇게 간단한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지만 저는 당신을, 가장 소중했을 당신을 지금까지 몇 번이고 상처 입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것도 모르고 내 생각만 해서. 계속. 미츠루는 주머니에서 강아지 스트랩이 달린 딤플형의 열쇠를 꺼내서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 열쇠가 뭔지 알고 계시죠? 아는 것을 넘어서 그건 내 방의 열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집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다. 미츠루가 소지하고 있는 여벌 열쇠였다. 내 표정을 읽고 그녀는 열쇠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역시 그랬네요. 이런 열쇠 본 적도 없었고 어디에 열쇠인지 고민하던 때 카메이도 씨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라서. 미츠루. 처음부터 당신의 말을 전부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어긋나기만 하고 구제할 도리가 없는 바보라서 어이없으셨겠죠. 3년이나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잊다니 실망. 하셨을 거예요. 가시가 있는 말을 목안에서 쥐어짜내는 듯이 미츠루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래도 여기서 울지 않으려고 우는 것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주먹을 움켜쥐고 코에서 숨을 내뱉으며 견디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었다. 겨우 당신의 기분을 알 것 같아요. 당신이 그 항상 웃는 얼굴 아래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하지만 이제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꼴도 보기 싫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겠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용서해주세요. 비난이든 뭐든 저에게 해주세요. 전부 받아들일 테니까. 누에가하라 씨의 일, 진실화되면 온갖 충격을 다 받고 거기에다 다시 벌을 내려달라고 말하는 그녀를 보고 내가 먼저 한계에 이를 것 같았다. 바보구나. 그런 거 화낼 리가 없잖아. 울먹이는 목소리로 웃었다. 미츠루, 얼굴 들어줘. 나의 어깨도 얼굴도 그녀보다 더 떨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됐어. 이제 괜찮아. 울컥 올라오는 그걸 필사적으로 억누르자 숨쉬는 게 힘들어 온몸에 열이 고였다. 그래도 계속 말했다. 계속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으니까. 미츠루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터져 나오기 전에 한 걸음 다가갔다. 허리를 숙이고 그녀의 얼굴에 안경을 씌웠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이 앞다투어 목으로 밀려 올라오는 듯이 스위치가 켜진 감정이 가속되어서 멈추지 않았다. 나야말로 미안해. 제대로 그때 솔직히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를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아서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지만 생각해보니 나 전혀 그렇게 요령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너를 무섭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 뿐이었고 정말 형편없었어. 괴로운 반성을 입에 담자 미츠루는 붉어진 눈을 내리며 크게 고개를 저었다. 겨우 만났어. 겨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 주저하면서도 뺨에 손을 뻗자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받아들여 주었다. 지금의 미츠루에게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낯선 손길에 뿜어지는 긴장감이 전해져서 나도 처음 그녀를 만지는 것 같은 감동에 휘감겨 있었다. 고작 몇 주일에 불과하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몇십 년도 넘게 계속된 긴 악몽에서 지금 겨우 눈을 뜬 심경이었다. 죄송해요.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미츠루 쪽이 더 힘들었을 테니까. 눈도 코도 빨갛고 울고 있었어? 그 말만은 듣고 싶지 않았는지 미츠루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지금은 당신이 울고 있잖아요. 울지 않아. 아직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세이프. 그러자 미츠루는 젖은 눈동자 그대로 웃었다. 그의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감정의 뚜껑이 벗겨지고 사랑스러움이 흘러넘쳤다. 그녀의 뺨에 묻은 흙을 닦아주던 손을 머리로 가지고 가서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소중한 것을 다루는 듯이 몇 번이고 쓰다듬었다. 그때 내가 죽는 건 아닌가 싶었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혹시나 했던 거야. 그렇게 무서운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 다행이야.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너를 잃지 않아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했다. 저항할 수 있을 정도로만 살짝 껴앉아 그녀는 그에 반항하지 않고 아직도 떨리는 목소리로 코를 훌쩍였다. 어째서요? 3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쏙하니 전부 잊어버렸는데. 어째서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나요? 어째서 그렇게 상냥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건 당연하지. 미츠루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너한테뿐이야. 나한테만. 뭔가 말하고 싶은 듯이 입을 움직이고 얼굴을 붉히는 그녀의 뒤통수를 나는 다시 쓰다듬었다. 어서 와, 미츠루. 계속 할 수 없었던 말을 형태로 만들었다. 많이 사랑해. 지금까지 몇 번이고 전해온 마음을 입을 통해 말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나 기쁜 일이라니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겨우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의 행복을 느끼고 있자 그녀가 내 등에 조심스럽게 팔을 두르고 꼭 힘을 주어 안았다. 고맙습니다. 미츠루가 부끄러운 듯이 그렇게 말했다. 그 뒤로 기어들어 갈 듯한 목소리로 다녀왔어요 라고 대답하자 나도 더 강하게 팔에 힘을 주었다. 저 제대로 기억해낼게요. 빨리 당신을 떠올릴 수 있게 노력할게요. 아니야, 초조해하지 않아도 돼. 느긋하게 떠올려가자.
나도 지금부터는 내 옆에서 도울게. 그러니까 의지해줬으면 좋겠어. 네. 저기, 슬슬. 슬슬? 떨어졌으면 좋겠다. 고할지. 안 돼. 아니, 저기. 사람이 지나가면. 조금만 더. 미안. 이대로 있어줘. 아무래도 오랜만이니까. 봐줬으면 쉽다. 아우. 거부한다고 해도 앞으로 몇 분 정도는 더 떨어지고 싶지 않아. 뭐야, 저거 커플이잖아. 우와, 진짜. 불꽃놀이라도 하러 왔겠지. 강을 사이에 끼고 반대쪽 강가로 온 젊은이들이 꼭 붙어있는 우리를 보고 야유의 휘파람을 불었다. 그걸 듣고 피부로 전해지는 미츠루의 고동이 빨라졌다. 내심 부끄럽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그대로 내 품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녀가 무척 귀엽다. 아마 그 때문에 내 고동도 역시도 조금은 빨라졌을 것이다. 나도 평소에는 사람의 눈길을 꺼렸겠지만 이때만은 다른 것도 아니야.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봐 라고 대담한 마음가짐으로 겨우 찾아온 평온의 시간을 만끽했다. 괜찮아. 분명히 이제 괜찮다. 우리가 쌓아 올린 관계는 이런 일로 망가지지 않는다. 지금부터 다시 원래대로 될 거야. 서로가 받은 상처를 치료하듯이 눈을 감고 그녀의 온기를 느끼고 있던 나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